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은 공중보건의 역사적 발달 과정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어떠한 학문이든 역사가 다 있죠. 근데 공중보건학만큼 역사적으로 변화무쌍하고 여러 학자들이 언급이 되는 학문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다소 암기할 것도 많고 또 여러분들 까다롭게 이것까지 외워야 되나 라고 생각하실 부분들도 있기는 한데 최대한 중요한 거 위주로 중요한 학자라든가 중요한 초점 위주로 핵심 위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볼게요. 공중보건의 발달 과정부터 쭉 볼게요. 일단은 여러분들 각각의 시대별로 중요한 내용들, 그 시대별로 있었던 사건이라든가 뭐 역사적 배경이라든가 또 중요한 학자라든가 중요한 어떤 저서라든가 뭐 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총론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총론을 쭉 보고 전체적으로 고대기부터 우리 현대기까지 어떻게 끌어왔구나라는 걸 먼저 살펴보시고요. 한눈에 보시고 그 다음에 각각의 강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고대기를 먼저 볼게요. 고대기 쭉쭉 내려가 봅시다. 그 다음에 중세기를 우리가 암흑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암흑기. 그 다음에 여명기라고 하는데 이때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서 이때를 불리우는 이름도 굉장히 많아요. 르네상스, 문화혁명이죠. 르네상스와 또 계몽주의도 있었고, 그때 중상주의도 있었고, 부르는 말이 되게 많아요. 르네상스 시대이기도 하고, 또 이때 산업혁명도 있었습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태동기라고도 불리고요. 또 요람기라고도 불려요. 또 시대적으로 또 근세기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네, 일단 알아두시고 그 다음으로 이제 근대기에 접어듭니다. 근대기는 뭐라고 하냐면 미생물 병인 논기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기로 내려와서 현대기 때는 우리가 이제 미생물 병인 논기에서 좀 사상이 바뀌어요. 그래서 탈미생물기. 네, 이렇게 일단은 딱 연대별로 보시면 되고요. 고대기 때는 우리가 이제 500년까지, 기원은 500년까지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네. 얘기를 하는데 고대기 때는 특별한 공중보건학적으로 봤을 때 어떤 커다란 사건이라든가 시대적인 변화라든가 이런 건 없어요. 학자만 좀 알아두시면 되는데 고대기 때는 대표적으로 이때는 어떤가요? 막 목욕문화와 배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하고 여러분들 들어서 아시죠?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굉장히 향락과 이런 화려한 것들 이런 것들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고 목욕이라든가 영화 같은 거 보면 많이 나오죠. 목욕이라든가 배수 시설이 잘 돼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아마 딱 머릿속으로 떠올리실 텐데 실제로도 이런 목욕이라든가 배수 이거와 관련된 어떤 공무원들도 있었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중요한 거는 특별히 어떤 질병에 대한 공중위생학적인 측면에서 어떤 발달은 없었지만 이때 되게 중요한 학자가 바로 히포크라테스와 그다음에 갈리누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 같은 경우에 히포크라테스, 갈리누스 둘 다 뭘 얘기했냐면 장기설이라는 학설을 얘기를 했는데 장기설이라고 하는 거는 독기설이라고도 해요. 즉 뭐냐면 오염된 공기로 인해서 질병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의학의 아버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의사들 의학과에서 이제 졸업을 할 때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기도 하죠.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이 분이 바로 이제 요 시대의 사람인데 바로 장기설을 얘기했다. 예, 장기설, 독기설을 얘기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볼게요. 그 다음에 중세기에 접어들어서 암흑기인데 이때는 사람들 생각이 어땠냐면 질병과 죄의 연관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중세기에는 어떤 봤을 때 공중보건학의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발전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어요. 오히려 중세기 때는 굉장히 질병들이 창궐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들이. 그래서 13세기에는 십자군 원정 들어보셨죠?
요거를 먼저 쓰지 말고 나병이 굉장히 창궐해요. 그래서 이때는 시대적 배경으로 봤을 때는 십자군 원정.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들 그 전염병 많이 생기는 거 아시죠? 14세기 때 되게 중요한 게 패스트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선패스트라고도 하고 뭐 선패스트, 그냥 패스트 해도 돼요. 패스트가 굉장히 창궐했는데 이때 시대적 배경으로 봤을 때는 뭐냐면 징기스칸의 유럽 정벌이 있었죠. 유럽 정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어땠냐면 거의 2,500만 명이 사망을 해요. 유럽의 인구 4분의 1이 사망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2,500만 명이 사망을 합니다. 뭘로? 패스트로. 패스트 여러분들 아시죠? 흑사병이라고도 하는데 까맣게 변하면서 죽는다 그래서 패스트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무서운 질환이었었어요. 원인도 모르고 이 시대에는. 그래서 이렇게 징기스칸의 어떤 유럽 정벌로 인해서 2,500만 명의 사망자가 생기니까 이때 뭐가 생기냐면은 이래선 안 되겠다 해서 접촉 감염설이 대두되기 시작해요. 감염설이 대두가 되면서 조금 고데기보다는 발전된 사람이 이렇게 많이 죽어나가니까 검역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프랑스 마르세유에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최초의 검역법을 실시를 합니다. 실시를 하고요.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14일간 격리를 하고 그다음에 40일 동안 항구를 차단한다라든가 이런 지금에도 있는 검역법이잖아요. 그런 거에 최초 시행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최초의 검역법을 실시를 했다라는 거, 검역법에 대해서 이제 시행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왜? 그 시대적 배경은 뭐예요? 전쟁 나면서 이렇게 패스트라고 하는 질병 때문에 거의 2,500만 명이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15세기에서 16세기는 15세기 말에서 16세기는 이때는 우리가 그 중세랑 여기 여명기랑 조금 겹치는 시기인데 이때 중상주의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때 또 굉장히 많았던 게 매독하고 그다음에 결핵이 굉장히 또 많아집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중세기 암흑기에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거는 딱히 질병에 대해서 어떤 무방비였어요. 그러니까 검역법 정도? 왜 무방비였냐면 의학이 발달할 수 없는 사람들의 사상이 질병과 죄의 연관성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예요? 병이 걸렸다라는 거는 죄를 지었다라는 얘기다. 이건 하늘에서 벌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받는 거다. 그래서 질병에 걸린 거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의학이 발전할 수 없었겠죠. 이게 굉장히 핸디캡이 됐었겠죠. 그래서 중세기 때는 눈에 보이는 괄목할 만한 어떤 공중보건학의 발달이라든가 의학의 발달은 없었다. 단 뭐예요? 너무 더 전염병이 많아지니까 창궐하니까 어떻게 검역법 정도가 생겼다 정도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여명기가 아주 꽃이에요, 꽃. 네, 공중보건학의 역사상 봤을 때 아주 오죽하면 이름이 여명기겠어요? 여명기, 또 뭐 태동기, 뭐 요람기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라고 하냐면 굉장히 중요한 게 산업혁명이 일어나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때 공중보건학 사상의 싹이 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계속 불리워지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계세요. 싹이 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다 보니까 공중보건학의 사상도 굉장히 싹이 텄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아시죠? 도시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물류도 발달하고 어떨까 교통도 발달하고 이렇다 보니까 질병도 또 많아졌겠죠.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노동자들이 많았겠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 일을 하면서 되게 어린 사람들도 막 일을 하고 전 노동자들이 그 여러 가지 직업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 중세기 때 전염병이 많았다면 이 여명기 때 르네상스 요때는 어떤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질환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아둬야 될 게 되게 중요한 게 라마니치라는 사람이 우리가 산업보건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라마니치라는 사람이 바로 일하는 사람들의 질병, 일하는
보고서 형태의 어떤 책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업보건의 아버지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 이외에도 우리 여명기 때는 또 굉장히 중요한 게 해부학도 발달해요. 베살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인체의 구조에 대하여 라고 하는 해부학의 아주 기본 저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떤 표본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만들기도 하고 또 존 그라운트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책에서 또 다른 학자들도 자세히 볼 거예요. 이거는 일단 총론이니까 한번 요거 중요한 거 이 맥은 꼭 보시고 책으로 들어갈게요. 존 그라운트라는 사람은 근대 통계학의 기초를 다집니다. 그리고 이때 미생물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현미경의 개발도 합니다. 네, 그게 바로 뭐냐면 레벤 후크라는 학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가 별명을 미생물의 아버지라고도 얘기를 하면서 낙숫물을 200배나 확대할 수 있는 현미경을 만들어서 그거를 관찰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미생물에 대해서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단계가 되죠. 그래서 레베누크가 이뤄놓은 업적도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사람만 보자면 여러분들 전의사경찰제라고 전의사경찰제 독일의 프랭크 전의사경찰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독일의 프랭크라는 사람이 강조를 한 거예요. 우리 책에 들어가서 더 자세히 보겠지만 결론부터 간단하게 얘기하면 경찰이 의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생학 이런 것들을 누가 해야 되냐면 경찰이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경찰이 하면 어때요? 통제가 훨씬 쉬우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강조한 거죠. 그래서 전의사 경찰제라는 저서를 쓰기도 합니다. 누가? 독일의 프랭크가. 나머지 딱 한 명만 더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너무 중요한 위생개혁의 시초를 효시를 마련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체드윅이에요. 네, 영국의 체드윅. 체드윅은 위생개혁의 기초 마련 두 가지 보고서를 씁니다. 산업화되다 보니까 산업보건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기도 했던 시절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때 열병 보고서라는 거를 쓰고요. 열병, 요 외워두셔야 돼요. 열병 보고서를 쓰기도 하고 또 하나는 영국 노동자 집단의 위생 상태 보고서. 열병 보고서와 영국 노동자 집단의 위생 상태 보고서를 쓴 사람이 체드윅인데 그 이후에 아주 괄목할 만한 사건이 벌어지죠. 최초에 뭐가 생겼을까요? 최초에 공중보건법이 생깁니다. 이 사람이 이런 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최초의 공중보건법까지 생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만 봤는데도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명기 때가 시험에 좀 많이 나오는데 학자들도 많이 나오고 왜냐하면 어떤 피크였어요. 공중보건학의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피크였기 때문에 되게 많이 나오고 부르는 이름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인 배경도 좀 복잡했고 이렇기 때문에 또 많이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지만 간단하지 않죠. 하지만 여러분들 좀 알아두시고요. 외울 건 좀 외워두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근대기로 접어들어서 근대기로 접어들어서 미생물 병인 농기라고 해요. 미생물 병인 농기. 네, 이렇게 끌어서 좀 볼게요. 미생물 병인 농기는 요때 우리 연도를 안 적었네요. 중세기는 우리 여기다 연도를 좀 적어드릴게요. 500년부터 1500년이고요. 아까 여명기는 1500년부터 1850년. 이고요. 근대기는 1850년부터
1900년까지예요. 딱 50년이죠. 굉장히 짧아요, 근대기는. 근데 이때는 미생물의 병인농기라고 해서 이때 굉장히 발달한 게 예방의학이 굉장히 발달하고요. 예방의학이 굉장히 발달하고 그다음에 백신, 예방접종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미생물학도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합니다. 발달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미 여명기 때 레베누크라는 사람이 이제 현미경을 개발해서 이제 미생물을 보기 시작했지만 이때는 더욱더 심화돼서 우리 병원체의 그 전파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해. 그래서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 영국의 스노우. 참 영국이 굉장히 한 일이 많네요. 영국의 스노우가 장기설을 허구라고 얘기해요. 장기설의 허구 주장. 지금 뭐냐면 장기설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히포크라테스하고 갈레누스가 얘기한 오염된 공기 때문에 질병이 생긴다라고 얘기한 게 장기설이거든요. 근데 이 장기설은 허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허구라고 얘기했냐면 콜레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 전파 과정을 분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콜레라로 죽은 사람의 어떤 발자취를 막 분석을 해봤더니 콜레라로 죽은 사람들의 그 구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은 공동 우물을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그럼 원인이 뭐겠어요? 물에 의한 거겠네? 콜레라는 우리도 알고 있지만 이거 수인성 감염병이잖아요. 그쵸? 수인성 감염병인 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거를 그 옛날에 이 스노우라는 사람이 밝혀낸 거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콜레라라는 균을 발견하기 전이었어요. 30년 전이었어. 근데 뭔진 모르지만 이 균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데 이 균의 전파 방법이, 전파 과정이 아마도 물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겠구나. 그러니까 장기설은 그 오염된 공기지만 콜레라 같은 경우에는 오염된 물이나 식수라든가 오염된 음식에 의해서 걸리는 수인성 감염병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미 이 사람은 알아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대단한 거죠. 그래서 영국의 스노우라는 사람은 이제 콜레라의 어떤 전파 과정, 단계 이런 것도 알아냈다고 볼 수가 있고 그거 이외에 여러 학자들이 있어요. 누가 있냐면은 뮌헨 대학에서 처음으로 대학에서 위생학 강의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위생학 강의를 한 사람이 바로 페텐코포라는 사람이 위생학 강의를 하고요. 뮌헨 대학에서.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환경 위생학의 효시라고 할 수 있어요. 환경 위생학의 효시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파스테르라는 학자가 있어요. 파스테르라는 사람은 우유 이름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저온 살균법도 개발을 하고 또 하나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백신을 만들어요. 백신을. 여러 가지 백신을 만들어요. 뭐 다콜레라 백신도 만들고 뭐 광견병 백신도 만들고 여러 가지 백신을 만듭니다. 우리 그 강론에 들어서 다시 얘기를 할게요. 코흐라는 사람, 독일의 코흐라는 사람은 병원균을 발견을 해냅니다. 그래서 탄저균하고 드디어 콜레라균을 이때서야 발견을 해요. 콜레라균. 네. 뭐 이런 균들을 코흐는 발견을 해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미생물에 대한 전파 방법이라든가 미생물의 존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이 제법 많았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근대기에는 미생물 병인농기라고 우리가 얘기할 만큼 미생물에 대한 학문이 굉장히 발달했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현대기에는 우리가 탈미생물기라고 해서 딱히 미생물과 관련된 어떤 전염병, 병인농과 관련된 것보다는 공중보건이 굉장히 강조되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 의학이 발달하고 포괄의료가 발달하고 여러 가지 국제 보건기구가 많이 생깁니다. 보건기구 창설. 그리고 이때 여러분들 아까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알마아타 선언이라든가 1차 보건의료회의죠. 알마아타 선언, 또 교토의정서, 또 리우선언 다 언제? 현대기 때예요. 요거 1900년 이후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공중보건학이
각각 색깔도 다르게 다양하게 시대적 배경도 다양하게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게 써놨지만 전체적으로 발전했다라는 걸 우리가 한눈에 볼 수가 있고요. 특색 있게 발전을 했죠. 그래서 고대기 때는 딱히 발전한 건 없지만 학자 알아두셔야 되고 히포크라테스하고 갈레누스 얘기하는 거죠. 중세기 때는 굉장히 질병이 많이 창궐했었고 질병과 죄가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때 검역법이 최초로 시행되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여명기가 굉장히 복잡하죠. 여명기 때는 여러 가지 산업보건에 싹이 트기도 하고 그다음에 체드윅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게 위생개혁의 시초, 위생개혁을 하기도 하고 위생 제도의 개혁을 하기도 하고 여러 학자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때를 갖다가 우리가 태동기, 요람기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근대기 때는 우리 미생물 병인동기라고 해서 미생물이 굉장히 발전을 하고 거기에 발맞춰서 어떻게 병원체를 발견을 하니까 그 병원체에 대해서 어떤 게 또 발명을 해야 될까요? 바로 항상 짝이에요. 백신을 발견을 해야 되겠죠. 발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백신을 굉장히 많이 또 만들기도 하고 예방의학이 굉장히 발전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게 근대기예요. 그다음에 현대기 때는 탈미생물기라고 해서 어떤 미생물이라고 하는 거에 어떤 전염병의 초점을 벗어나서 약간 공중보건 쪽으로 지역사회의학 쪽으로 포괄의료 쪽으로 그다음에 좀 예방에 치중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국제기구도 창설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또 그 사회 재반 요소들 이런 거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는 게 바로 탈미생물기라고 하는 현대기에 이르른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쭉 봐왔는데요.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각각 하나하나 보도록 하고 연대별로 보도록 하고요. 거기에 또 중요한 학자들 더 외워야 할 것, 제가 지금 필기해드린 거 말고도 더 여러분들이 숙제에 두셔야 되는 학자들을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고대기예요. 고대기. 고대기는 제가 500년까지라고 그랬어요. 500년. 네, 500년까지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서 이제 함무라비 법전, 그다음에 인류 최초의 보건법전, 히포크라테스, 갈레누스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그 함무라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에서 의료제도와 의사의 지위를 먼저 언급을 해요. 의사의 지위를 언급을 하기도 하는데 굉장히 조금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합리적이지 못한 함무라비는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때도 어땠냐면 의사의 지위 같은 것도 이제 언급을 했는데 의사가 외과 수술을 잘못해갖고 환자가 뭐 사망하거나 환자에게 불이익을 끼쳤다 이러면 그 외과 의사 손목을 자르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좀 지금 생각해 보면 약간 합리적이지 않은, 논리적이지 않은 그런 법전이에요. 근데 어쨌든 알아는 두셔야 돼요. 고대기에 그 함무라비 법전. 아 그리고 이거는 또 별도로 얘기할게요. 우리 교재에 안 나와 있어서 최초의 의학사전 파피루스예요. 파피루스.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네. 최초의 의학사전은 파피루스다.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에서 의료제도, 의사의 지위 이제 이런 것들이 언급을 했었었고 그다음에 인류 최초의 보건법전, 즉 위생법전이라는 것도 고대기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눈부시게 발전하지는 않지만 쬐끔쬐끔 이렇게 위생학에 대해서 약간은 좀 진행이 되어지고 있기는 해요. 고대에도. 그래서 이 인류 최초의 보건법전은 기원전 1500년경에 모세가 구약성서 레위기에서 인류 최초의 보건법전을 기록하였다라고 우리 교재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책에 보면은 뭐 급수와 하수를 담당하는 또 수도와 도로, 목욕탕을 관리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있었다. 아까도 제가 총론에서 얘기했지만 고대에는 목욕 문화랑 배수 시설 이런 것들이 꽤 잘 돼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과 같이 매칭해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건 히포크라테스죠. 히포크라테스. 의학의 아버지. 무슨 아버지가 꽤 많아요. 우리 공부하다 보면. 근데 히포크라테스는 이제 의사들도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면서 이제 의사가 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옛날에 뭘 얘기했냐면 질병의 원인을 장기설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장기설. 오염된 공기에 의해서 질병이 생긴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얘기했어. 사액
네 가지 체액설. 네 가지 체액이 있대요, 사람이. 뭐뭐가 있냐면은 일단 혈액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점액 있고, 그 다음에 황담즙 또는 흑담즙. 이게 무엇이냐는 안 나와요, 시험에. 근데 히포크라테스가 장기설과 사체액설을 얘기했다는 건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히포크라테스는 이 네 가지 체액설, 우리 몸에는 네 가지 체액이 있는데 이게 서로 균형을 맞춰야 된대. 균형이 깨지면 질병에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 환경의 중요성을 얘기를 했어요. 환경의 중요성. 네. 그리고 또 식이요법의 중요성. 웬만하면 약을 안 썼어요. 히포크라테스는 식이요법의 중요성. 그래서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사람의 건강에. 그리고 환경으로 인해서 질병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옛날에 얘기한 이론치고는 꽤 설득력이 있어요. 그쵸? 지금 봐도.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바로 스승의 영향을 받아서 갈레누스라는 사람은 이 사람도 역시 명맥을 유지를 해요. 장기설에 힘을 실쳐. 그리고 이 사람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게 하이진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해. 하이진. 하이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위생이란 얘기예요. 위생. 최초로 위생이란 단어를 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여러분들 갈레누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 제왕절개도 있었었고요. 외과 의사도 있었었고 그렇긴 합니다. 그러니까 공중보건학적으로 봤을 때 막 커다란 위생학이 이렇게 발전하고 뭐 이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외과 수술이 있었다라는 걸 보면은 꽤 의학 수준은 굉장히 그래도 높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대기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중세기로 넘어와서 중세기는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암흑기라고 얘기해요. 암흑기라고 얘기하고 우리 500년부터 1500년이다. 그래서 감염병이 만연했다. 왜? 사회적 배경으로 봤을 때, 시대적 배경으로 봤을 때 전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13세기 때는 이른바 십자군 원정. 네. 십자군 원정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뭐가 생겨요? 나병이 생기고. 한센병이라고도 해요.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래서 나병이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14세기 때 바로 징기스칸의 유럽 정벌이 일어나면서 거의 2,500만 명이 사망을 하죠. 뭐 때문에 사망할까요? 바로 선페스트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접촉 감염설 대두와 검역 제도의 실시라고 돼 있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최초 검역법 실시. 프랑스 마르세유. 40일 동안 항구를 차단하고 병에 접촉했던 사람을 어떻게 14일 동안 격리를 하고 지금의 검역법하고 많이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선페스트를 관리하는 이 시대의 방법이었던 거죠. 4분의 1 정도의 유럽 그 시민들이 죽으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질병이 뭔가 문제가 있다. 접촉해서 생길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접촉 감염설이 대두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검역 제도가 실시되기도 하죠. 그리고 15세기 말에서 16세기는 우리 그 중세기하고 여명기랑 조금 겹치거든요. 이때는 중상주의라고도 해요. 중상주의라고도 하는데 이때 또 굉장히 창궐했던 질병이 성병이죠. 매도, 또 결핵 이런 질병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아랍의 아비케나라는 학자가 있어요. 굉장히 똑똑한 학자인데 아비케나, 또 이분 시나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의학정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의학정전. 그래서 어떤 의사들의 교과서 같은, 그래서 질병 예방법을 기록하고 또 위생에 대한 개념을 보급하고 이런 노력이 엿보였던 책이 바로 이 의학정전이죠. 질병 예방법.
질병예방법을 기록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접촉 감염설 대두와 검역제도 실시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드디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염형기. 염형기는 이제 르네상스 시대, 요람기, 태동기, 근세기라고도 얘기하고 연도는 언제부터 언제? 1500년부터 1850년까지를 얘기를 해요. 시기적 특징을 봤을 때는 굉장히 산업화가 일어나죠. 산업화, 산업혁명 네, 일어나고 이제 교통의 발달, 교통, 항구의 발달 네, 이런 것들 우리가 시기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 어떻다고요? 네, 산업보건이 아니라 공중보건의 싹이 튼 시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시기에 굉장히 많은 학자들도 나오는데 일단 해부학 연구는 베살리우스가 인체 구조에 대하여 라고 하는 해부학 교재를 씁니다. 해부학 교재. 그래서 의과대학 학생들이 표준 교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해부학과 관련된 책을 연구하고 쓴 사람이 이제 베살리우스예요. 베살리우스. 그다음에 영국의 시드넘이라고도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유행하는 질병에 대한 질병에 대한 자연사를 연구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개념을 확립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자연사라는 말은 질병이 처음에 시작돼서 어떻게 발전을 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없어지는지 소실되는지 그거의 모든 프로세스를 우리가 자연사라고 얘기해요. 나중에 또 언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미 얘기하기 시작한 사람이 영국의 시드넘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은 의학관찰이라고 하는 중요한 책을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1662년 영국의 존 그라운트라는 사람은 되게 중요한 게 통계학의 기초를 마련했다. 그래서 근대 통계학의 기초 확립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영국의 그라운트는 근대 통계학의 기초를 확립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네덜란드의 레베누크라는 사람은 바로 아까 뭐라 그랬죠? 낙숫물을 200배의 확대 현미경으로 볼 줄 알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미생물의 아버지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200배 확대 현미경 개발 하죠. 그래서 미생물에 대해서 연구를 최초로 했던 사람이 바로 레벤후크인데요. 여러분들 알아둬야 될 게 이 현미경을 개발한 사람은 또 있어요. 현미경 개발한 사람은 레벤후크 말고도 얀센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얀센 또 갈릴레오 우리 알고 있는 그 사람이죠. 갈릴레오가 아니라 갈릴레이예요. 그래서 얀센, 갈릴레이, 또 레베누크 다 뭐예요? 공통점이 뭐다? 현미경을 개발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00년에 라마찌니 이름 되게 어렵네요. 라마찌니 되게 중요하죠. 라마찌니는 뭐라 그랬죠? 라마찌니 산업보건의 아버지. 노동자들이 병 걸리는 걸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보건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느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쓴 책이 일하는 사람들의 질병이라는 책을 기술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는 어떻게 나와 있나요? 한번 볼까요? 네, 라마찌니 1700년 이탈리아 라마찌니 생모를 볼까? 생모리 1633년에서 1714년에
사망을 했네요. 산업보건의 아버지로서 직업병 연구와 노동자 보호의 선구자, 광부, 인쇄공, 도자기공, 다 직업병에 아주 노출된 사람들이네요. 그렇죠? 네. 조산원, 필경사, 법률사무원이라고 한대요. 장의사, 군인 등 각각 54종 이상의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의 질병에 관한 기록인 일하는 사람의 질병이라는 산업보건의 고전을 1700년에 출간을 했다라고 하네요. 이 저서의 서두에는 노동자들의 건강을 지키고 사회복지를 기하는 것이 의학자의 의무이다. 굉장히 좋은 사람이네요. 그렇죠? 라고 기술을 해서 임상의학적 접근법에 의한 공중보건학의 선구적인 저작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산업보건의 아버지, 일하는 사람들의 질병, 누구? 라마찌니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쭉 총론에서 얘기는 안 했지만 최초로 스웨덴의 국세조사를 한 나라가 바로 스웨덴이라는 거. 스웨덴은 여러분들도 알고 있지만 굉장히 사회보장 제도가 잘 돼 있는 나라잖아요. 굉장히 부강한 나라죠. 그렇죠? 이미 1749년에 어느 나라도 생각하지 못했던 국세조사를 시행을 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독일의 프랭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른바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바로 뭐죠? 전의사 경찰제. 전의사 경찰제를 강조를 해서 경찰이 의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위생 업무 이런 것들을 담당한 공중위생 업무 이런 거를 담당하는 사람이 경찰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최초에 공의제도를 언급을 한 거예요. 공의제도.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공중보건의라는 분이 계시죠. 그런 것처럼 왜 의사들 군대 갈 때 군의관으로 가든가 아니면 공중보건의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군인이 의사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본이나 우리나라도 이 공의제도가 도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시초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의사 경찰제를 통해서 공무원이 의사가 돼야 된다는 거 조금 더 어떤가 통제력이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 건강을 누가 책임져야 된다?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의사 경찰 체계라고 하는 책을 출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어떤 거에 싹이 돼요? 최초의 공중보건학 저서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도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영국의 체드윅이에요. 영국의 체드윅은 요거부터 영국 제너는 우드 종두법. 요건 다 알 테니까 그냥 넘어가고 체드윅 중요하죠. 체드윅은 아까 얘기했듯이 두 가지 보고서 열병 보고서 그리고 이 사람 영국 사람이에요. 노동자 집단의 위생 상태 보고서. 체드윅은 위생제도 개혁에 굉장히 앞장선 사람이에요. 그래서 열병 보고서랑 영국 노동자 집단의 위생 상태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1848년에 뭐를 만들게 되나요? 최초의 공중보건법이 탄생이 됩니다. 순전히 이 사람의 공로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책에도 보시면 언더라인 해두시고요. 영국에서 그 19페이지 보시면 영국에서는 앞서 언급한 두 보고서의 결과, 즉 뭐예요? 열병 보고서하고 영국 노동자 집단의 위생 상태에 관한 보고서죠. 그거를 결과로서 어떻게 1848년에 세계 최초로 공중보건법이 제정이 됐다. 땅땅땅.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영국 체드윅 꼭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쉐턱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이제 영국의 위생 개혁을 바탕으로 미국에도 위생제도가 필요하다라는 걸 피력해요. 미국 쉐턱은. 그래서 쓰냐면은 매사추세츠 주의 위생
업무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매사추세츠 주의 위생 업무 보고서라고 하는 저서를 쓰면서 영국의 위생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미국도 이런 위생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걸 피력한 사람이 영국의 슈터기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사람이 이제 젬멜바이스예요. 젬멜바이스. 그다음에 이제 다음 나오는 학자 젬멜바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되게 중요한 게 젬멜바이스 산용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산용열. 예. 산용열. 근데 산용열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젬멜바이스하고 미국의 홈즈예요. 미국의 홈즈. 두 사람입니다. 네. 산용열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회복 기간을 우리가 산욕기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모성간호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아기 낳고 보통 42일 정도를 얘기하거든요. 6주에서 8주. 근데 그 기간 안에 가장 무서운 게 출혈이나 감염이거든요. 특히 산용열이라고 하는 감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산용열이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 명확하게 우리가 정리를 할 때 아기 낳고 난 다음에 24시간 안에 열이 나면 괜찮은 거예요. 24시간 안에는 아기 낳고 난 다음에 24시간 안에 열이 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리적인 열이라 그래. 예. 산용열 간단히 설명을 할게요. 이건 생리적인 열이라 그래. 24시간 이내의 열. 이거는 생리적인 열. 근데 문제는 24시간 이후의 열이 문제예요. 이후의 열이 바로 산용열이에요. 그래서 10일 이내에 4번 체온을 재요. 4번 측정을 해서 구강 체온을 측정을 해서 2번 이상 38도 이상으로 38도씨 이상으로 열이 나면 우리가 이걸 산용열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24시간 이내에 나는 열을 왜 생리적인 열이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우리 그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이런 간호학적인 거를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아기 낳고 24시간 이내에는 열이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탈수열이거든요. 아기 낳느라고 얼마나 힘들어. 땀 흘리고 피도 어느 정도 흘리고 또 여러 가지 체액들이 다 발산이 되기 때문에 조금 탈수가 되면 우리 열나잖아요. 그래서 탈수 때문에 열이 약간 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4시간이 지나서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지났는데 열이 막 38도 이상으로 난다라는 거는 이거 몸에서 뭔가 감염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아기 낳고 난 다음에 산용열로 감염이 생기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산용열의 정의인데 이것도 한번 국가고시란다. 시험에 공시에 한번 출제가 됐던 적이 있어서 제가 굳이 산용열에 대한 정의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젬멜바이스하고 홈즈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산용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해서 얘기를 했는데 산모가 이렇게 산용열이 되는 이유는 산부인과 의사가 분만 개조를 하면서 손을 제대로 씻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강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얘기를 함에 있어서 젬멜바이스는 그 기존에 있는 아주 뭐랄까 되게 보수적인 의사들에게 굉장히 많이 공격을 좀 받았겠죠.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이러면서 공격을 받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조금 쓸쓸히 안 좋게 정신병원에서 생을 마감하긴 하는데요. 굉장히 지금 봤을 때는 산용열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산용열의 원인이 의사들의 어떤 위생적이지 못한 멸균되지 못한 에이셉틱하지 못한 어떤 처치로 인해서 그 산모들의 감염이 생긴다라는 거를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그거는 큰 업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젬멜바이스라는 사람과 미국의 홈즈라는 사람은 산후에 의사들이 분만 개조하면 손을 씻지 않아서 감염을 일으킨다. 그래서 즉 이게 산용열인데 산모들에게 감염을 일으킨다라는 거를 얘기를 한 사람이 바로 젬멜바이스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역사적으로 여명기까지만 오늘 봤어요. 시간 관계상 조금 더 황립기까지 보려고 했는데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강에 황립기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립기가 바로 근대기거든요. 그래서 근대기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